우리는 25년간 지켜봤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누구인지, 진심을 보여준 나라가 어디인지를. 리튬 매장량 세계 1위 볼리비아의 결정에 미국과 중국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왜 강대국들이 이 하얀 금속을 두고 목숨 건 전쟁을 벌이는가? 테슬라 모델 3 한 대에만 무려 8kg이 필요한 이 현대 문명의 혈액은 미래 산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초강대국들의 치열한, 때론 비열한 쟁탈전 속에서 볼리비아가 선택한 국가는 뜻밖에도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의 충격적인 선택, 그 뒤에 숨겨진 25년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볼리비아가 리튬 협력국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이 한 문장을 발표했을 때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볼리비아 정부는 우연히 소금 사막의 리튬 개발 프로젝트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최종 선정했음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저는 페르난도 마마니, 볼리비아 에너지자원부 리튬 개발국 국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한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인 우리나라가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미국, 중국, 독일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 실망, 그리고 때로는 노골적인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사는 사무실로 찾아와 거의 항의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마마니 국장님, 우리는 볼리비아의 최첨단 기술과 가장 큰 자본을 제안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재고할 여지는 없습니까? 중국 대사관의 경제 담당관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볼리비아의 도로와 병원, 학교까지 약속했습니다. 한국이 그것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과 신뢰에 기반합니다. 한국은 25년 넘게 볼리비아에 진정성 있는 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라파스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고 푸르렀지만 제 어깨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올 국제적 파장과 국내 정치적 압력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간 자원 협력 계약에 불과했지만 저에게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제가, 그리고 한국인 의사 한 명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제 인생과 오늘의 결정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왜 한국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계약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기억 속에, 그리고 수많은 볼리비아 사람들의 삶 속에 새겨진 25년간의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지만 잠시 그 소리를 무시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제 고향,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 그 산맥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리튬 개발국 국장이 되기 전 저는 그저 볼리비아의 평범한 공무원에 불과했습니다. 에너지자원부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광물 자원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지만 제 이름이 국제 뉴스에 오르내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2019년 우윤희 소금 사막 아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매장량이 공식 확인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조사팀의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에 올라갔고 그 결과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약 2,100만 톤, 세계 매장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리튬, 일명 화이트 골드의 최대 보고가 바로 저희 볼리비아 땅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직후 제 사무실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러시아, 세계 각국에서 협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볼리비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리튬 개발국 국장으로 임명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같이 외국 대표단과의 미팅과 협상이 이어졌고 세계 각국의 제안서가 제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화려했습니다. 최첨단 기술 이전과 9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더 공격적이었죠. 100억 달러 투자와 함께 도로, 학교, 병원 건설까지 제안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도 각자의 강점을 내세운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제 사무실을 찾아온 외국 대표단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볼리비아는 리튬 덕분에 남미의 중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볼리비아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부터 스마트폰,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현대 기술의 심장부를 이루는 핵심 자원입니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시대에 리튬은 새로운 석유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한때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천연자원의 풍요로움으로 축복받았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것은 저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자원을 착취하고 떠난 후 남은 것은 환경 파괴와 더 심해진 빈곤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리튬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밤 파일을 검토하며 이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화려한 제안서 너머에 있는 계약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인 제안들, 속에 숨겨진 불평등한 조항들, 볼리비아의 주권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복잡한 협상 과정에서 저를 계속 괴롭힌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누가 진정으로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한국 대표단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만큼 화려한 제안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첫 만남은 제가 기억하는 25년 전의 그날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고산 마을의 어린 소년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던 그날로요. 제 고향은 안데스 산맥 깊숙이 자리한 작은 마을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위치해 공기가 무척 희박합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한 것은 숨쉬기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페르난도, 천천히 걷거라. 숨을 깊게 쉬어야 한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싶었지만 조금만 뛰어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고산병.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던 이 고통을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1998년 제가 10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마을은 의료시설이라고는 노후된 진료소 하나뿐이었습니다. 의사는 한 달에 한 번 방문할 뿐이었고 응급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트럭으로 4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저희 마을에 폐렴이 돌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밤마다 숨을 쉴 수 없어 깨어나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아버지가 절박하게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마을에는 산소 공급 장치가 없었고 병원은 너무 멀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지프차 3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봉사단입니다. 산소 공급 장치와 의약품을 가져왔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그들이 전한 말은 저희 마을의 희망의 빛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을 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한국인 의사 한 명이 저를 진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죠. 그는 제 패를 듣고 열을 쟀습니다. 그리고 통역사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습니다. 당장 산소 공급이 필요해요. 그의 말을 통역사가 전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저희를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날부터 제 삶이 변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가져온 산소 발생기 덕분에 저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마을에 머물며 주민들을 치료했고
떠나기 전에는 의약품과 간단한 의료 장비를 남겨주었습니다. 김준호 의사는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올게요. 약속합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방문이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정말로 다시 왔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왔습니다. 제가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달랐던 점은 이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산소통을 통해 들이마신 공기와 함께 희망이라는 것을 제 영혼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25년 후 제가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에 어린 시절 숨쉬기 위해 의지했던 그 한국인들의 약속과 헌신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 의료팀의 첫 방문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산소 발생기와 약품 덕분에 저는 회복되었지만 마을의 의료 상황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산소통은 하나둘 비어가고 있었고 약품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9년 봄, 놀라운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병원을 짓는데 처음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큰 약속을 하고는 지키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중장비와 건축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라 에스페란자,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인 건축가가 마을 주민들 앞에서 병원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을 고용해 함께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 이야기했습니다. 페르난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해,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우리 의견을 물어봐. 건설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팀의 꼼꼼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산지대의 특성을 고려해 건물을 설계했고, 지역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 환경에 맞는 건축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이 완공된 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6개월 후, 마을에는 아담하지만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의료 센터가 완성되었습니다. 20개의 병상, 수술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산소 공급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병원 개소식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김준호 의사는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페르난도, 학교는 어떠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마을 학교는 선생님 한 명이 전 학년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김 의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렴. 언젠가 내가 마을을 위해, 볼리비아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훗날 도시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약속대로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지식과 위생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은 간호사 훈련을 받아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볼리비아 오지까지 와서 낯선 이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들이 주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느 날 저는 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지. 이제 우리가 그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차례야.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정한 연대의식으로 저희를 대한다는 사실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희망의 병원은 저희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더 이상 폐렴으로 죽지 않게 되었고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희망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가지게 된 첫 인상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진심으로 돕는 사람들, 그리고 이 첫 인상은 이후 20년 넘게 계속해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침내 볼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도시에서만 확진자가 나타났지만 곧 바이러스는 외딴 마을에까지 침투했습니다. 저는 그때 라파스에서 에너지자원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페르난도, 고향 마을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대. 동생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안데스 고원 지대의 작은 마을들은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더욱 취약했습니다. 고산병으로 이미 호흡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코로나는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시니? 제 질문에 동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지셨어. 마을 병원에 갔는데 동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마을 병원. 그 희망의 병원은 여전히 마을의 유일한 의료시설이었지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대처할 만한 장비와 약품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즉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라파스에서 고향 마을까지는 험한 산길을 따라 8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상은 이미 가득 찼고 복도에도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방호복 없이 마스크만 쓴 채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는 턱없이 부족했고 중증 환자들은 그저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초기 증상이었지만 마을의 다른 주민들은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인 호르에 박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해요.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모든 지역이 같은 상황이니까요. 볼리비아는 당시 심각한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고 보건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지원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시기에 볼리비아 같은 개발도상국은 그저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정부 관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응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 호르의 박사가 한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한국 KOICA에 연락해봤어요. 기적적으로 그들이 응답했어요. KOICA, 한국국제협력단. 20년 전 저희 마을에 병원을 지어준 그 한국인들의 기관이었습니다. 호르의 박사는 오랫동안 그들과 연락을 유지해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국제선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특별 비행편이 볼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 지원 물자였습니다. KF94 마스크, PCR 검사 키트, 방호복과 가장 절실했던 산소 발생기까지 물자들은 라파스를 포함한 볼리비아 각지로 분배되었고 저희 마을에도 충분한 양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따라온 원격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화상통화를 통해 저희 마을 의료진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프로토콜을 공유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한 의사가 24시간 내내 화상으로 연결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입니다.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을 새워가며 저희 의료진을 돕고 격려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주무세요? 호르의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그 한국인 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의무입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말에 저는 20년 전 김준호 의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인들의 그 헌신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저희 마을은 천천히 회복해갔습니다. 어머니도 다행히 회복되셨고 사망자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결과였습니다. 제가 라파스로 돌아가기 전 호르의 박사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PCR 키트 박스 겉면에
이게 있더군요. 당신이 간직했으면 해요. 그것은 태극기 스티커 위에 한글로 쓰여진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볼리비아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저희를 잊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순간에도 한국은 20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볼리비아는 단순한 원조 대상국이 아니라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암흑 속에서 저는 인간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020년 5월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했고 국경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라파스로 돌아온 저는 에너지자원부 동료들과 함께 재택근무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 마을에 가 있었습니다. 페르난도, 신문 보셨어요? 모든 외국 의료단이 본국으로 귀환한대요. 동료의 말에 저는 온라인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국경 폐쇄가 임박하자 볼리비아에 있던 대부분의 외국 의료단과 NGO 단체들이 본국으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인접국의 의료진들까지 모두 자국민 보호를 위해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볼리비아 같은 의료 체계가 취약한 국가에는 커다란 타격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페르난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동생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소식인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저는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도착했어. 마지막 비행기로 모든 나라의 의료진들이 철수하던 그 시기에 한국의 의료팀은 오히려 볼리비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경 폐쇄 직전, 정말 마지막 비행편으로 말입니다. 일주일 후 특별 허가를 받아 저는 고향 마을을 다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원 앞 광장에는 임시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주민들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아시아인 얼굴도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의 방호복의 태극기와 함께 KOREA, MEDICAL, TAM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5명의 의사와 7명의 간호사, 그리고 의료 기술자들이죠. 병원장 호르의 박사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볼리비아에 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오실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20년 전부터 이곳과 인연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친구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의료팀의 팀장인 박지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방호복의 앞면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진심 어린 말투에서 저는 김준호 의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의료팀은 2달 동안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노트북과 인터넷 장비를 기증해 서울의 병원과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일했고 때로는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때면 마을 주민들이 작은 음식이라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항상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한 한국인 간호사가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자국민을 철수시켰는데 당신들은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1950년대 한국전쟁 때 전 세계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거예요. 그때의 그 도움을 저희는 잊지 않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런 국제 지원은 단순한 외교 정책이나 이미지 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받은 도움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 의료팀은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날 마을 주민들은 작은 환송식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마을 광장에서 진행된 그 환송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행사였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전통 악기를 연주했고 아이들은 그림과 편지를 한국 의료진에게 전했습니다. 고르의 박사는 마을 병원 앞에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쓰인 감사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러 오신 한국 친구들, 영원히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사는 환송식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떠나지만 저희의 마음은 언제나 볼리비아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그것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은 볼리비아가 가장 어려울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인간적인 연대의 정신으로. 이 경험은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특별한 신뢰와 존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볼리비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이 기억이 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떠난 후에도 코로나19의 여파는 볼리비아 전역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죠. 도시 봉쇄로 인해 농산물 유통이 중단되자 농부들은 수확한 작물을 팔 곳이 없어졌고 동시에 씨앗과 농자재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에너지자원부에서 일하며 저는 종종 고향 마을을 포함한 주변 농촌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보이는 광경은 가슴 아팠습니다. 텅 빈 시장, 버려진 밭,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지친 눈빛이 저를 괴롭혔죠. 페르난도, 이대로 가면 마을이 망할 거야.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마을 이장이었던 라미레스 아저씨의 말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사무실로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소속이라는 김영호 농업 전문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르난도 씨. 볼리비아 고산지대 농업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김 전문가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는 안데스 고원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농업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높은 고도, 온도차, 건조한 기후 등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 품종과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내용이었죠. 이미 페루와 에콰도르 고산지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볼리비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외국 기관들이 그럴듯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례지만 한국은 이 프로젝트로 무엇을 얻길 원하시나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전문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도 과거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았어요. 그때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에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솔한 대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더구나 그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단기간의 물자 지원이 아니라 볼리비아 농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김 전문가와 함께 제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10명의 농부를 시범 참가자로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죠. 확실히 이 씨앗이 우리 땅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씨앗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배 방법, 물 관리, 병충해 방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할 겁니다. 김 전문가의 확신에 찬 대답에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의 농업 지원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작은 시범 농장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영향력이 커져갔습니다. 한국팀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매주 마을을 방문하여 농부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씨앗과 농자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관계 시스템 개선, 토양 분석, 심지어 시장 연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였습니다. 다른 해외 지원팀들과 달리 한국팀은 농부들의 전통적인 지식을 존중하고 이를 새로운 기술과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현지 축제에도 참여하며 진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저 돕는 역할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김 전문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프로젝트는 볼리비아 농부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접근 방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원조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농업 지원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약 1년 후, 저는 다시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라파스에서의 업무로 6개월 넘게 방문하지 못했던 터라 마음속으로는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시범 사업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길을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전에 보았던 황량한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푸르른 밭들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페르난도, 드디어 왔구나.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달려오셨습니다. 평소 무뚝뚝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에 이렇게 환한 미소가 피어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저를 작은 농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엔 제가 본 적 없는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키노아, 아마란스 같은 전통 작물뿐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감자와 콩, 심지어 일부 과일나무도 보였습니다. 이건 다 김 선생님 덕분이야. 우리한테 새로운 씨앗도 주시고 물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농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은 듯했습니다. 예전에는 버려진 땅이 많았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밭에서 작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비닐하우스 몇 동이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더욱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비닐하우스야.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채소를 키울 수 있게 됐지.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마을 광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시장이 열려 있었고 주민들은 자신들이 기른 농산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라미레스 아저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활기찬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농산물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페르난도, 돌아왔구나. 라미레스 아저씨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많이 달라졌지. 이제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먹고 살 수 있게 됐어. 그의 말처럼 마을은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희망과 자신감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회관에 마련된 작은 교육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인 농업 전문가와 현지 농부들이 함께 농업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글과 스페인어로 쓰여진 농사 정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종자 샘플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감도 주셨어. 마을의 젊은 농부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지. 저녁이 되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농장에서 기른 음식을 가져와 나누었고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식사 중에 마을 이장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마을은 라파스 시내의 유기농 시장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농업팀의 도움으로 유기농 인증도 받았죠.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굶주림과 빈곤으로 고통받던 마을이 이제는 도시의 식량을 공급하는 생산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생존을 넘어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는 유기농 생산지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농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씨앗 하나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 지원을 넘어 한국이 우리 마을에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이제 우리 마을뿐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농업 지원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제 업무는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에너지자원부에서의 경험을 인정받아 2023년 초 저는 국가개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볼리비아의 주요 도시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었죠. 제가 첫 임무로 맡은 것은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볼리비아의 경제 중심지인 산타크루즈는 급속한 인구 증가로 심각한 주택 부족과 교통, 재증, 환경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었죠.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첫 회의가 열렸을 때 저는 다양한 국가의 컨설턴트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중국, 스페인, 그리고 한국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각 팀은 자국의 경험과 기술력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팀은 화려한 3D 시뮬레이션과 함께 고급스러운 상업지구와 주거단지를 제안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인상적이었지만 그 비용 역시 천문학적이었죠. 중국 팀은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스페인 팀은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행 방안이 다소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발표를 시작하기 전 먼저 산타크루즈 주민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팀장인 박지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신도시는 결국 그곳에 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한국팀의 계획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요소가 돋보였습니다. 그들은 볼리비아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설계,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단계적 개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건설하려 하기보다 각 단계별로 완성해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박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팀과 별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계획의 세부 사항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접근 방식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제가 묻자 박 교수는 한국의 도시 개발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도 19만 7,080년대에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죠. 너무 빠른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 지역 공동체 파괴, 문화적 정체성 상실 같은 문제들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리비아가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기술적 지원을 넘어 지식, 전수와 인력 양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팀의 계획에는 볼리비아 엔지니어와 도시, 계획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볼리비아가 스스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주로 자국 기업의 이익과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개발계획위원회는 한국팀의 제안을 채택했고 산타크루즈 신도시 프로젝트는 한국 볼리비아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많은 국제적 관심을 받았고 일부 국가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저는 이것이 볼리비아의 미래를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팀은 약속대로 현지 인력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볼리비아의 문화적 특성과 환경적 조건을 존중하는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의 도시 모델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볼리비아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또 한 번 한국과의 협력이 가져오는 특별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2023년 말, 저의 경력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에너지자원부 장관의 특별 추천으로 저는 리튬 개발국 국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승진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볼리비아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볼리비아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으로 우유니 소금 사막 아래에는 글로벌 리튬 매장량의 약 25%가 묻혀 있습니다. 21세기의 하얀 금이라 불리는 이 자원은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핵심 소재로 그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마주한 것은 세계 각국의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강대국들이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권을 얻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난도, 이제 당신은 세계 최고의 하얀 금을 관리하게 됐네.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네. 에너지자원부 장관이 제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건넨 말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첫 공식 협상은 미국 대표단과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마마니 국장님, 우리는 5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제안합니다. 볼리비아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이 될 것이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겁니다. 그들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초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이면에는 불평등한 조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리튬 가공 기술은 철저히 미국 기업이 독점하며 볼리비아는 단순히 원료 공급국으로만 남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볼리비아에 투자한 인프라 사업을 강조하며 더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볼리비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리튬 산업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심지어 교육시설까지 종합적인 개발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안 역시 세심히 살펴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조항, 환경 규제에 관한 모호한 표현, 그리고 너무 긴 독점 계약 기간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의 제안은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리튬 추출 기술과 엄격한 환경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볼리비아의 자연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제안은 비용이 너무 높았고 실행 일정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늦었습니다. 볼리비아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죠. 한 달 동안 연이은 협상, 미팅으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은 공식 미팅 외에도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하거나 개인적인 선물을 건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떤 대표는 노골적으로 제 개인 계좌로 거액의 자문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마니 씨, 이건 당신의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당신은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받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제게 엄청난 심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혹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밤 저는 어떤 결정이 볼리비아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너지자원부 내부 회의에서 제가 강조한 말입니다. 단순히 원료 수출국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리튬 가치 사슬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는 기술적 역량과 자본이 부족했고 강대국들은 이 약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의 협력 없이는 볼리비아가 리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볼리비아의 미래 경제 협력을 논의하자는 명목으로 저를 초청했고 중국 대표단은 베이징으로의 공식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각국의 언론들은 볼리비아의 리튬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매일같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저는 진정으로 볼리비아의 이익을 위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불평등한 관계를 영속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 떠오른 것은 지난 수년간 볼리비아와 한국의 협력 경험이었습니다. 의료 지원에서부터 농업 기술 전수,
도시 개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항상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했고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통해 볼리비아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 한국의 리튬 대표단이 라파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은 이 복잡한 협상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첫 만남은 다른 국가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에너지자원부 회의실에서 공식적인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화려한 영상 프레젠테이션이나 과장된 약속도 없었죠. 안녕하세요. 마마니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김정은 차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먼저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 정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우려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협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제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제안과 조건을 먼저 제시했는데 한국은 우리의 입장을 먼저 경청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볼리비아의 상황과 고민을 설명했습니다. 리튬 자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단순한 원료 수출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기술적 발전과 고용 창출을 이루고 싶다는 우리의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와의 상생도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죠. 김 차관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의 제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볼리비아와의 협력에서 세 가지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첫째, 상호 존중과 동등한 파트너십. 둘째,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통한 장기적 역량 강화. 셋째, 환경과 지역 사회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그들의 제안은 다른 국가들보다 투자 규모는 작았지만 리튬 채굴부터 가공, 배터리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볼리비아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볼리비아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고 리튬 가공 기술 연구소를 볼리비아에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볼리비아가 단순한 자원 공급국이 아니라 리튬 기반 산업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길 원합니다. 김 차관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한국 대표단이 떠난 후 회의실에는 저와 에너지자원부 차관 2명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르난도? 투자 규모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작지만 조건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동료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다른 국가들의 제안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접근 방식이 우리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김정은 차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렇게 협력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국가들의 제안이 단기적으로는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김 차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마니 국장님, 한국도 과거에는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우리도 불평등한 계약과 경제적 종속을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볼리비아와 이미 깊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 분야에서, 농업에서, 도시 개발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김준호 의사를 아십니까? 20년 전 제 고향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했던 분인데요. 김 차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김준호 의사요? 물론 압니다. 그는 제 처형입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협력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죠. 이 우연한 연결고리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제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던 의사와 지금 볼리비아의 미래를 논의하는 한국 대표단 사이에 이런 인연이 있다니 말입니다. 그렇군요. 참 놀랍네요. 그분이 우리 마을에 가져온 변화는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협력을 논의하고 있군요. 김 차관과 나눈 이 개인적인 대화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제 시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인간적 유대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라파스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볼리비아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리튬이라는 자원은 분명 우리 국가의 큰 기회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우리 국가의 진정한 발전과 자립을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리튬 개발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한 최종 결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라파스 대통령궁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루이스 아레세 대통령을 비롯해 에너지자원부 장관, 경제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핵심 강요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 각국 대표단과의 협상 내용을 담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밤을 세워가며 모든 제안을 비교 분석했고 볼리비아의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마니 국장, 각국의 제안을 간략히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아레세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미국,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주요 협상국들의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투자 규모, 기술 이전, 수익 분배, 환경 영향,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각 제안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중국의 제안이 가장 큰 투자 규모를 보장합니다. 70억 달러의 직접 투자와 30억 달러의 인프라, 개발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재정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은 30년간의 독점 개발권과 세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지적했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각 부처마다 중요시하는 기준이 달랐고 그에 따라 선호하는 파트너도 달랐습니다. 경제재정부는 당장의 투자 규모를,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환경부는 생태계 보호 측면을 중시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 볼리비아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 선택입니다. 아레세 대통령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토론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대통령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마마니 국장, 당신은 어떤 파트너가 볼리비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저는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국을 우리의 주요 파트너로 선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부 장관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의구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투자 규모만 본다면 미국이나 중국보다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안은 세 가지 핵심 가치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입니다. 한국은 리튬 채굴 기술뿐만 아니라 가공, 배터리 생산 기술까지 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매년 100명의 볼리비아 엔지니어를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둘째, 수익 분배 구조입니다. 한국의 제안은 초기 수익의 51%를 볼리비아 정부에 보장하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65%까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의 제안보다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우리 국가와의 협력에서 항상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의료 지원부터 농업 기술 전수, 도시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에너지자원부 장관이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마마니 국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발전을 생각한다면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부 강요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론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측면을 철저히 검토하고
각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마침내 아레세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볼리비아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리튬 개발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은 저를 별도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마니 국장, 당신의 분석과 확신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국가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단지 제가 경험하고 믿는 바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한국이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전 고향 마을에서 만났던 김준호 의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가 보여준 헌신과 진심이 오늘 볼리비아의 역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작은 인연이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큰 결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볼리비아가 리튬 개발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CNN, BBC, 블룸버그, 로이터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이메일함은 질문들로 넘쳐났습니다.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중국의 거대한 투자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럽연합보다 한국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모든 질문들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되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가장 어려웠던 건 미국과 중국 대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회의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두 나라 대사들이 각각 저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미국 대사는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실망과 불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회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볼리비아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합니다만 미국은 이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중국 대사는 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마마니 국장님, 우리는 미국의 3배, 한국의 5배에 달하는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외부 세력의 압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단순한 투자 규모만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지식 공유, 환경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중시했습니다. 대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만을 표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볼리비아의 주권적 결정이었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국가 이익과 개인적 신념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 판단이 객관적이었을까?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한국인들과의 인연이 내 결정에 지나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창문 밖으로 보이는 라파스의 풍경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완벽한 객관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함께 어우러져 판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협약 체결 한 달 후, 저는 우연히 소금 사막 인근에 위치한 리튬 개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설 구축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이미 현장 조사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박진호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마마니 국장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진행 상황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부장은 태블릿으로 개발 계획 3D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유창한 스페인어로 설명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배우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볼리비아 프로젝트가 확정되자마자 3개월 집중 과정을 밟았습니다.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태도에서 한국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인상적인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인근 마을 출신 주민들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지역 주민 고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단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현지인들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리튬 채굴은 물 사용량이 많고 생태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한국 팀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 재활용률 8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열과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사무실 한쪽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투명성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볼리비아 국민 모두의 것이니까요. 귀국길에 저는 다른 외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광산 개발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최소한에 그치며 환경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팀의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한 약속을 실제 현장에서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는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프로젝트 첫 단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시험 생산이 시작되었고 초기 수익금으로 지역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첫 볼리비아 엔지니어 100명이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제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라파스의 풍경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가난할 것만 같았던 이 나라의 희망의 빛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6살 된 제 아들 마테오를 우연히 현장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처음으로 태블릿으로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아빠, 나도 크면 저 아저씨들처럼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가볼 거예요. 아들의 눈에서 빛나는 꿈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20년 전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던 제 고향 마을에 한국 의료팀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신기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국제 정치의 압력, 내부 반발, 기술적 도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켰고 볼리비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볼리비아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1주년 기념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석유보다, 리튬보다 더 귀한 자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신뢰와 존중,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 볼리비아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물려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5000년 홍익인간 정신이 21세기 리튬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약소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길. 그것이 바로 한민족의 DNA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